네, 오늘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특강 논문 작성 과정의 지도를 맡은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박사를 받고 삼성 SDS랑 전자와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학교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서한 내용까지 나온 건 데이터 수집을 했다고 가정하고 데이터의 패턴을 보여줬다 가정을 하고 이제는 어떻게 실험을 구성하느냐 A와 B 두 집단으로 구분하는 게 실험을 계획하는 거다. 그 중에서 A와 B를 구분하는 건 내가 만들어낸 아니면 뭔가 기여를 하게 되는 대상 하나를 빼고 나머지는 동일한 세팅이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뿐 아니라 A-B 테스트는 단순히 논문에 대한 비교뿐만이 아니라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에도 많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은 본격적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본격적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아까 제가 약간 장난반, 진단반으로 얘기를 했던 여러분들이 포기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얘기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이미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출발을 했죠. 근데 이 문제를 정할 때 굉장히 세부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얘기를 조금 할게요. 문제를 정하는 얘기. 왜? 문제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A와 B를 어떻게 구분할지가 다 정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하나씩 보면 아까 저희가 양치기는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면 A와 B 지금 뭐 대중 주장은 나의 주장했지만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겠죠. 처음에 양치기들은 다 거짓말쟁이다라고 내가 주장을 하고 싶으면 B 말고 A는 모든 양치기들이 다 거짓말쟁이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A와 B가 딱 이렇게 구분되겠죠. 구분될 겁니다. 이 A와 B는 아까 제가 비교하는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동일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서로가 완벽하게 구분돼야 돼요. 이런 벤다이어 그림과 같이 이 A 케이스와 B 케이스를 다 합했을 때 전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두 개가 교집합이 없어야 됩니다. 나는 양치기가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면 상대적으로 기존 연구는 모든 양치기는 다 거짓말쟁이가 아니냐라고 세팅을 해야 맞겠죠.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하면 질문을 어떻게 A, B를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떻게 입증하실래요? 자, 이 세팅을 하면 문제가 뭐냐? 모든 양치기를 다 조사해야 돼요. 그렇죠? 거짓말쟁이는 어떤 애가 거짓말쟁이인지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A, B라는 실험을 세팅하는데 골치가 아파집니다. 내 연구실 환경, 나의 상황, 나의 능력으로 봤을 때 모든 양치기를 만날 수가 없어. 그럼 이거는 실험할 수가 없어요. 시작조차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 마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설은 이런 상호 배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증명 가능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 AB로 세팅이 된 AB 테스트를 데이터를 사용해서 비교할 수가 있게 돼요. 어떻게 하느냐? 자, 모든 양측이 확인하기 어렵죠. 그리고 일부 양치기들 중엔 거짓말쟁이 아닌 양치기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애초에 모든 양치기 조사가 어렵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양치기를 조사를 했는데 내가 한 달 조사했는데 거짓말쟁이가 없어. 근데 과거엔 계속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애매한 상황들이 포함되면 A, B를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모호해져요. 그래서 바꿉니다.
어떻게 바꿨냐? 나의 주장 B는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양치기들만 조사할래.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라고 세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연구는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양치기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더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놓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모든 양치기 할 필요가 없고 그냥 현재 대한민국 양치기만 조사하면 돼요. 좀 더 실험을 세팅하기가 쉬워졌죠. 그렇다 너무 데이터가 작아지면 안 되지만 어쨌거나 기존보다는 좀 더 증명하기 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여기서 거짓말하는 경향? 뭔 얘기야 경향이라는 거. 이게 좀 애매하죠. 모호한 거예요.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해야 거짓말하는 경향이라고 볼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바꿉니다. 나의 주장. 현재 대한민국 양치기를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지 보고 이 내부에서도 또 A/B 테스트를 해요. 일반인과 비교를 해. 그래서 일반인보다 양치기가 거짓말을 많이 하면 양치기는 거짓말쟁이라고 하자 라고 하는 게 나의 주장. 그럼 대중의 주장은 기존 연구죠. 현재 대한민국 양치기는 일반인보다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아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험이 간단해진 거죠. 자, 이제 데이터는 똑같아요. 일반인과 일반인 100명, 양치기 100명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 달 정도 거짓말 횟수를 매일매일 트래킹합니다. A는 일반인 대비 거짓말 많이 하지 않는다죠. 그래서 일반인의 거짓말 횟수가 양치기의 거짓말 횟수랑 뭐 거의 같은 거예요. B의 주장은 어떻게 되죠? 거짓말 많이 하죠. 그래서 일반인의 거짓말 횟수가 양치기의 거짓말 횟수보다 적어야 돼요. 이제 실험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러면 내가 모든 양치기 조사할 필요도 없고 거짓말하는 경향이라는 것도 데이터를 사용해서 명확하게 비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실험 세팅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A/B 테스트라는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문제를 고정시켜 놨지만 사실 문제를 정하는 건 굉장히 꼼꼼해야 됩니다. 꼼꼼해야 되고 이렇게 가는 게 더 낫지 않아? 네,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조심해 가. 네, 나중에 또 뵙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A/B 테스트를 얘기하려고 앞에는 문제를 고정했지만 실제 내가 푸는 문제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팅을 해야 이 A/B를 설계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쉬운 예제를 든 거지만 여러분들 문제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인문사회와 달리 이공계는 명확하게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근거 있게 비교해야 돼요. 그렇죠? 이 세팅이 명확하지 않으면 뒤에 여러분들이 뭘 돌리고 뭘 쓰던 간에 다 의미가 있어요. 아무도 안 읽어요. 이 세팅이 틀리거나 뭔가 모호하거나 이상하면 뒤에 얘기는 아무도 안 읽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에 따라서 제가 빨갛게 써놨죠. 이 가설에 따라 연구 주제, 분석 방향, 실험 데이터 다 바뀝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면 미국 데이터 수집해야 되죠. 양측이 일반인 비교했죠. 일반인 아닐 수도 있죠. 양측이 외에 무슨 뭐 기술자들과 비교할 수도 있죠. 그럼 다 바뀌어요. 연구 대상, 분석 주제, 실험 데이터가 바뀌는 거예요. 원래라면 그래서 이 가설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이 가설의 실험 계획을 좀 녹여서 가설을 지어야 돼요. 그럼 자동적으로 가설을 잘 세우면 실험 계획도 A와 B라는 집단이 좀 깔끔하게 구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아까 전에 그 포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뒤에 이런 얘기를 배우죠. 모집단, 표본, 뭐 전수조사, 표본조사, 추론 통계. 추론 통계. 이름은 좀 있어 보이는데. 그죠? 추론 통계. 그래서 뭐 통계량, 모수, 오차, 중심극한 정리, 뭐 평균적으로 뭐가 되고, 정규 분포, 평균, 뭐 이거 다 알면 좋은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A/B 테스트라는 로지컬한 의미를 이미 이해를 하셨다면 사실 이 내용은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가설 확인하기, 두 번째 유의수준 정하기, 세 번째 p-value에 따라 의사결정하기만 아시면 이건 몰라도 됩니다. 아까 여기 써놓은 것처럼 모집단, 간단하게 흐름만 얘기하면 모집단, 샘플 집단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모집단 전 세계 사람인데 우리 이걸 못하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 줄였고 그게 샘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이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의미가 더 중요하죠. 왜 이렇게 바꿨는지. 그리고 이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도 양치기와 일반인 나눠서 비교한 것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지 이 용어가 중요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 내용은 A, B를 모르신 채 요것만 백날은 좀 그렇다. 한 3년 정도 공부하시고 포기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용어는 볼 때마다 새롭거든요. 저도 잘 기억 못해요. 중요한 건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를 아는 로직이 중요하지 이 용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써가면서 외우시다가 이제 거품 무시는 분들 많은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스킵을 할 거고 이런 용어는 좀 정리할게요. 아까 전에 저는 사실은 좀 여러분들의 이해도 높이기 위해서 나의 주장, 대중의 주장이라고 편히 했는데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할 거라 그랬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용어는 대립가설, alternative hypothesis, 잘못 얘기했네요. 거꾸로 얘기했네요. 죄송해요. 밑에 게 대중. 여기 써있네요. 대중의 주장, 나의 주장. 나의 주장이라고 하는 건 대립가설, alternative hypothesis, H1 이런 걸로 섞어서 표현합니다.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 그리고 대중의 주장이라 하는 건 귀무가설, null hypothesis, H0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용어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뭘 쓰든 저는 일단 이 수업에서는 그냥 나의 주장, 그리고 대중 주장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 넘어가서 자, 이 검정 통계량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자동으로 컴퓨터가 다 해줘요. 아까 T 검정 같은 게 통계량입니다. 검정 통계량. 두 개의 분포를 빼서 알아서 자기가 이 수준만 정하시면 알아서 p-value를 계산해 줍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내가 정한 유의 수준보다 p-value가 작은지 큰지를 판단해서 의사결정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거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원래 우리의 주장은 이렇게 만들었죠. 나의 주장, 대중 주장. 그렇죠? 일반인 대비 양치 거짓말을 많이 한다. 반대인 기존의 연구는 양측이나 일반인이나 거짓말 차이가 없다는 거였고 그래서 이 점수 추정 구간 추정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얘는 없어도 되고 알아서 컴퓨터 해줍니다. 내가 유의 수준을 정하면 컴퓨터는 유의 확률을 계산해줍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p-value가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나의 주장이 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중의 주장에 참여된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은 실험을 하셔서 실제로 이런 문제였다면 양치기와 일반인들을 A, B로 놓고 그 두 개를 거짓말 횟수를 비교해서 거짓말 횟수가 같은 게 A, 거짓말 횟수가 양치가 많은 게 B라고 세팅을 했기 때문에 실험만 해서 진짜 그렇게 나타나면 나의 주장인 양치기가 거짓말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논문의 결론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다음 예를 보면 마찬가지. 내 알고리즘의 성능이 좋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잖아요. 내 알고리즘 성능이 좋지 않아요 라고 주장하려고 논문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알고리즘 성능이 안 좋을 수 있죠. 그럼 실험을 다시 하셔야 돼요. 사실 좋아질 때까지. 방법이 없습니다. 좋아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게 연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 주장은 내가 알고리즘 만들 건데 기존 거보다 정확성이 좋아질 거야 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기존 거는 정확성이 뭐 80이고 나는 90이 나올 거야 라고 시작을 하고 90을 나올 때까지 알고리즘을 개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자연스럽게 유의 수준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유의 확률을 컴퓨터 계산해주면 비교하면 됩니다. 유의 수준이 p-value가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내가 만든 알고리즘이 기존 알고리즘보다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알고리즘은 기존 알고리즘과 성능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풀어서 쓴 겁니다. 쓴 거고 이거를 더 간단하게 한 거예요. 심플 정리. 심플 정리. 저 에너자이저 두 땡땡 수명 내 주장 에너 땡땡땡이 두 땡땡보다 수명이 길 거야. 그럼 기존 연구는 에너 땡땡땡과 두 땡땡의 수명이 같다고 많이 연구가 돼 있더라고. 선행 연구가. 근데 내가 실험을 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 그 얘기는 하는 게 사실 논문의 결론이에요. 그럼 서로는 에너 땡땡, 두 땡땡이 수명이 같다라는 기존 연구를 잔뜩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실험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나는 그걸 보완해서 새로 실험을 할 거야. 서론 끝. 그런 다음 나는 어떤 방법론과 어떤 데이터 수집을 했고 그 데이터는 이런 패턴이 있고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A와 B를 어떻게 설계했어. 그런 다음 실험을 반복해서 수명을 확인했어. 유의 수준 5%로 할게. 실험 결과 p-value가 1%가 나왔어. 그럼 유의 수준보다 유의 확률이 낮으니까 나의 주장이 참이야. 참이니까 에너 땡땡땡 수명이 더 긴 거야. 나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발견을 한 거야. 나의 논문의 결론입니다. 이 얘기를 굉장히 상세하고 그리고 제너러스하게 그리고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논문이라는 거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건 조금 제가 뭐 이 강의에서 하기보단 애들한테 하려고 하는 얘기인데 이건 스킵하겠습니다. 시간상 스킵을 하고 이것도 아까 한 거고 자, 제가 아까 전에 나의 주장, 대중의 주장이 다 이 검색하면 있다고 했어요. 이거를 저는 옛날에 많이 쓰던 건데 요즘도 많이 쓰긴 하지만 보통 가설 검정할 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이 제곱 검정, 뭐 F 테스트, T 검정, 샘플 T, 분산 검정, 아노바, 뭐 윌콕슨 테스트, 이퀄 베리언스 테스트, 노멀리티 테스트 되게 많아요. 이게 저는 이제 제가 임의로 만든 내용인데 이거 제가 다 써놨죠. 여기 H0, H1, H0, H1 다 있죠. 제가 해놓은 게 아니라 검색하면 다 있어요. 이퀄 베리언스 기존 연구는 분산이 같다. 내 주장은 분산이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 얘를 돌립니다. 아노바를. p-value를 봅니다. 내가 설계하는 유의 확률보다 작으면
내 말이 맞고 아니면 분산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랙티컬하게 쓰는 게 중요하지 안에 들어있는 용어를 백날 수학적으로 알아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개발할 게 아니시면 이 표를 보시면 가설 검증에 수많은 테스트가 있는데 이 테스트를 다 봐도 전부 다 나의 주장, 기존 연구에 대한 가설은 다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A 실험과 B 실험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증명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 연구가 의미가 있다. 아까 예를 들면 알고리즘 성능 차이. 자, A와 B가 있는데 A의 평균, 알고리즘의 평균은 이거죠, 이거. T-테스트 하겠죠? 평균은 내 알고리즘과 평균이 같을 거야. H0. 평균 같다. H0. H1은 아니야. 기존의 알고리즘과 내 알고리즘의 평균을 비교해봤을 때 다를 거야, 성능이. 그걸 하는 게 T-테스트예요. 내 실험은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럼 그냥 검색하면 돼요. 샘플 T를 쓰면 되네. 그런 다음에 기존 연구와 내 연구의 T검정에 비교를 해봤더니 P밸류가 유의수준보다 작아. 그럼 내 알고리즘이 좋네. 끝나는 겁니다. 이미 이런 분야는 역사가 3, 400년 됐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시간보다 깁니다. 다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가설을 정하고 그 가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아까 나오잖아요. 거짓말 횟수를 비교한다던가 알고리즘의 성능 평균을 비교한다던가 그런 게 나오면 이 중에서 어떤 검정 방법론을 쓸지가 정해집니다. 그럼 그걸 구글에 치고 가설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은 유의 수준을 정하시고 컴퓨터가 주는 P밸류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논문의 결론을 이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설 검증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네, 뭐 이거는 데이터 얘기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데이터 양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선택하거나 문제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선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스타트가 있는데 데이터가 50개 이상이냐 아니냐. 데이터 50개가 안 되면 사실은 통계량이 적정한 그리고 효과적인 P밸류를 전달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데이터 수집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50개가 넘으면 문제를 좀 카테고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분류 문제인지 회귀 문제인지 뭐 이런 걸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그레션 문제인지 회귀 분석으로 풀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클래시피케이션을 풀 수 있는 건지 클러스터링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데이터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조금 어렵다 표현이 그럼 다음 장을 보셔도 괜찮아요. 여기에서 이거는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기계학습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구분이긴 한데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 디멘전 리덕션, 클러스터링, 리인포스먼트 러닝 뭐 이런 용어도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가 이 제일 작은 검은색 글씨 중에 뭐에 해당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 중에. 무슨 얘기냐? 자, 만약에 나는 내일의 무슨 재난 상황을 예측하고 싶다. 예측.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알고리즘 방법론은 리그레션 알고리즘으로 고정됩니다. 최신 기술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일단 최신 기술 써야지가 아니라 일단 내가 푸는 문제는 기존 연구에서는 뭐가 있는지 봐야 돼요. 이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오고 내가 이런 류에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성능이 올라갔습니다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클래시피케이션은 무엇이냐? 진단,
과거 현황을 상태를 진단해서 뭐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아니면 고객이 리텐션할지 즉 고객이 계속 우리 상품을 이용할지 아니면 이탈할지 아니면 이미지 분류 내가 이런 뭐 재난 상황 이미지를 많이 봤는데 사진만 봤을 때 지도를 봤을 때 좀 불이 난 상황이야 불이 안 난 상황이야 구분할 수 있죠? 그걸 푸는 게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플라워 디텍션 사기인지 아닌지 아니면 금융 쪽이면은 이게 대출을 갚을지 안 갚을지 이런 두 개의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게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고 싶다면 자동적으로 기존 연구들은 클래시피케이션을 팔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혹시 뭐 빅데이터를 보거나 하시는 분들은 빅데이터를 간단하게 시각화하거나 의미 있는 패턴만 뽑아내거나 이런 걸 하려면 차원 축소 부분에 관련된 알고리즘 방법론을 쓰면 됩니다. 선행 연구로서.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추천, 나는 내일 어떤 게 벌어질지 미리 뭐 재난 상황을 워닝하고 싶다, 경고하고 싶다. 그게 추천이에요. 아니면 타겟 마케팅. 뭔가 난 타겟해서 어떤 분야에서 뭐 어떤 고객들이 이 물건을 살지 타겟하고 싶다. 이런 것들. 커스텀 세그멘테이션. 커스터머 중에 이 구분은 이쪽에 포함된 것들은 뭔가 좀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는 분들 이쪽에 포함된 고객들은 아마 이탈할 분들 이런 것들 확인하는 것들 클러스터링 선행 연구로 클러스터링 문제를 다루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만 확인을 하면은 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풀 문제가 어떤 건지 확인이 되면 기존 선행 연구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러면 기존 선행 연구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 데이터 상황에 맞게 수집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A/B 테스트 실험 나눈 다음에 성과를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테스트를 쓸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본론 작성을 통해 사실은 거의 끝난 건데 결론을 확인하면 되죠. 결론을 확인해서 내 실험 결과가 어떻다. 기존 연구들보다 좋은 부분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론 부분이라 사실 앞에서 결론 얘기를 거의 다 하긴 했는데 결론은 결국은 내 결과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그 얘기를 상세하게 써야 돼요. 지금은 이제 결론을 제가 특정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어떤 방향이다라고 설명하는 건데 이 결론을 굉장히 상세하게 써야 됩니다. 여기 써있듯이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 아까 얘기했던 A/B 테스트 어떤 건 동일하게 놓고 어떤 것만 다르게 세팅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세팅상에서 어떤 걸 비교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도 마찬가지 그림과 표 그림과 표가 있는데 보통 그림에서는 제목과 레전드 설명이에요. 설명 그림 아래쪽에 적는 편이고 상세히 씁니다. 본문에 있더라도 또 씁니다. 본문 잘 안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 뭐 그림에서 보다가 여러분들 지도 교수님 질문할 수가 있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그때 가서 본문 몇 페이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물론 맞는 얘기죠. 본문 어디에 있는 건 맞는 얘기인데 통상 이런 논문이나 특허 쪽은 어디를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게 정론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쓰는 겁니다. 표는 마찬가지로 비슷하긴 한데 좀 가로줄 심플한 형태를 선호하기도 하고 저널에 따라서는 뭐 형태가 정해질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의 대학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거고 예를 보여드리면 뭐 이런 거죠. 뭐 컨트롤 그룹, 뭐 데이 1, 데이 2 뭐 이렇게 써 있고 뭐 결과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설명들, 테이블 4, 뭐 제목 그리고 이 중에서 이 값들은 무슨 의미다.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 샘플은 3개다, t 통계량을 썼다, p-value는 5% 썼다. 다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얘기들. 혹은 figure 1, 제목, 뭐 그림이 A, B 구분되어 있으면 A 따로 B 따로, 용어는 풀어서 쓰고, 밑줄이 필요한 밑줄도 쓰고, 어쨌거나 상세하게 쓰는 게 필요합니다. 상세하게 쓰면 좋다가 아니라 상세하게 안 쓰면은 깎일 게 많은 거죠, 사실. 상세하게 쓰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데 상세하게 안 쓰면 좀은 안 좋게 좋을 수 있으니까 상세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테이블, 제목 쓰고, 표 쓰죠? p-value 여기만 쓰고, 설명, 축약어, LDH 뭐다, SPH 이런 것들 다 씁니다. 풀어서 씁니다. 질문 나올 것 같아 다 쓰는 거예요. LDH가 뭐야? 본문 어디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밑에 쓰면 되죠. 그게 뭐 어렵다, 그렇죠? 여기 뭐 0.001보 작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거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뭘 물어볼지 예상을 한 다음에 그걸 다 쓰는 거예요. 95% CI가 뭐야? CI는 뭔데? 이거 CI는 처음 듣는데? 물론 아시겠죠. 아시겠지만 왜 이런 게 없냐를 지적하는 거예요. 크리티컬 인터벌 뭐 이런 거거든요. 뭐 그런 건데 그런 게 없으면은 질문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쓰는 게 밑에 있는 게 많이 좋습니다. 결론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죠. 뭐 알고리즘마다 베이스 1, 베이스 2 이렇게 써 있는데 기존 연구들인 거예요. 기존 연구들보다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랬을 때 위에 제목, 설명, 축약어 다 써주고 이런 거 다 있죠. 본문에 다 있어요. 다 있지만 또 써줍니다. 써주기 때문에 또 이 본문의 위치에 따라서 테이블 7인데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다른 테이블 보고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위치에 맞게 상세 설명을 써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이런 거는 여러 분야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참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이라 뭐 상세하게 안 하겠지만 뭐 p-value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이런 거는 좀 분야마다 다릅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결론. 결론 한번 아까 얘기를 토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수집했어. 성공을 예측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 연구는 토픽 모델링 기법으로 그냥 개괄적인 걸 했어. 하지만 난 예측까지 할게. 뭐 이런 간접적으로 어필하는 거죠. 본 연구는 네이버에서 댓글을 수집했고 어떤 분석을 통해서 득표율 예측을 했어. 그랬더니 성능이 좋아졌고 아마 후보자들한테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쓰는 거죠. 보면은 그 서론에서 한 얘기 거의 똑같아요. 근데 좀 더 요약해서 됐죠. 물론 이 결과를 기반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 결과가 여러분들이 한 실험을 기반으로 해석된 내용을 써야 되는 거지 너무 주장을 얘기하거나 근거가 없는 얘기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공계는 선행 연구를 많이 쓰거나 참고할 게 별로 없고 실제 실험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설명만을 정리해서 간략하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기여할 수 있는가? 기여할 수 있는 점. 다른 이론, 다른 연구, 다른 분석이나 실험과 비교해서 더 좋다, 확인할 수 있다, 어디에 도움될 거다. 이렇게 해서 나의 연구 가치를 좀 더 확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지난 시간 질문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인데 내 연구가 완벽하지 않은 건 당연한 거예요. 나는 데이터 수급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대한민국 양치기만 대상으로 했다. 근데 실제로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른다. 이런 것도 한계점이 될 수 있어요. 내 연구는 모든 걸 다 커버해서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나의 환경, 나의 상황, 나의 데이터, 나의 실험 계획,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향후 개선할 점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당연히 써주는 게 중요해요.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없으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너는 이게 완벽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미래 계획이 없는 사람처럼 비춰져요. 이게 끝이니?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더 할 게 없는 거야? 이런 거죠, 마치. 그게 아니라 당연하게 나는 이런 걸 집중했지만 내가 앞으로 향후 좀 더 집중되어야 할 부분이 필요하단다. 그리고 내 데이터는 너무 남성에 치우쳐져 있어. 이런 것들도 향후 고려해야 된다. 이런 걸 상세히 써줘야 내 논문을 참고하는 사람도 그렇구나. 이런 걸 내가 한번 보완을 해볼까? 아니면 이런 걸 인용을 해서 이런 것도 보완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좀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냉정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너무 이게 없으면 마치 뭐 완벽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도 냉정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논문이나 요약을 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결론만 있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이론, 다른 연구나 실험 결과와 비교해서 내가 좋은 점, 내 연구가 안 좋은 점, 그리고 향후 어떻게 확정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어필하면서 향후 어떤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난 앞으로 이런 계획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런 걸 하면서 좀 더 나뿐만이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내용들이 포함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뭐 예시들은 영문이라서 간단히 스킵을 하고요. 네, 컨클루전은 볼게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컨클루전보다는 레퍼런스, 마지막 내용인데 레퍼런스 형태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인위적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통상 이런 넘버링이 없는, 그리고 넘버링이 있는 경우, 넘버링이 있어도 괄호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이 공개는 이런 케이스가 제일 많을 거예요. 제일 많을 건데 이걸 일일이 타이핑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고 여러분들 대학이나 기관에 따라서는 이런 형식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지정된 형식은 어떤 국제 기준으로 따르는 기준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여기 나와 있는 엔드노트, 맨들리 이런 것들은 별도 강의할 수는 있지만 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고 이런 걸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은 구글에서 쉽게 레퍼런스를 가지고 올 수가 있고 내가 이렇게 작성을 했다가 이렇게 바꾸고 싶다. 클릭 한 번이면 그냥 바뀝니다. 이렇게도 바뀝니다. 다시 또 바꿉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도구는 레퍼런스 관리 도구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그 국제 기준에 맞게 자동으로 생성되게 해주고 동시에 형태를 쉽게 바꿔줍니다. 이런 걸 사용을 해서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인문사회계는 보통 형식이 다양하지 않거든요. 이 레퍼런스 형식이 거의 한두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이공계는 전월마다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거를 꼭 사용하시길 권장드릴게요. 아마 별도로 수업을 들으실 필요도 있을 건데 아니면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검색해 보셔도 사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이런 내용도 커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그리고 프로포절, 서론을 쓰고 앞에서 얘기했던 A/B 테스트 실험 설계를 하고 해석을 해서 내 연구 성과가 좋다라고 하면 결과를 작성하겠죠. 이런 게 완성이 되면 최종적으로 논문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심사위원을 석사는 모르겠지만 박사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선정하셔야 돼요. 어지간해서는. 일정도 정해야 되고요. 그 논문을 이게 보통 시간이 짧으면 30분, 1시간 하기도 해요. 근데 이 논문을 한 땀 한 땀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보통 그 도서관에 제출할 풀페이퍼 논문 말고 요약본도 반드시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교수님들한테 뭐다 읽어보세요 하고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좀 PDF나 좀 중요한 내용 위주로 요약하는 게 필요하고 보통 심사를 할 때는 도서관 제출하는 풀페이퍼의 완성도를 제일 많이 봅니다. 그 심사
기준이 나름대로 있으실 건데 통상 많이 보는 심사 기준은 논문 완성도와 충분히 형식을 잘 지켰는지, 그리고 설명이 충분하게 많이 됐는지, 그리고 가설이 제일 확실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 많이 봅니다. 그리고 코멘트를 하시게 될 텐데 코멘트를 수정하겠죠. 그럼 보통은 이것도 A/B 테스트로 보여주는 게 좋아요. 기존 논문은 A였는데 여러분들의 코멘트를 반영한 게 B입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시면 이거를 도서관에 제출하시고, 그리고 뭐 학술 저널지에 유통할 수가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 논문 심사를 마치게 돼서 졸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내용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오버되긴 했는데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 풀페이퍼가 아닐지라도 이 수업 이후에 페이퍼를 제출하시는 건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업 끝난 다음에 반드시 설문조사를 하셔서 다음 수업에는 여러분들 후배분들이나 아니면 다음에 여러분이 다시 듣더라도 좀 더 업데이트된 강의로 전달드릴 수 있도록 반드시 그 설문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남은 시간 10시가 넘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도 간단하게 한 5분, 10분 정도, 한 10분까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오경택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어제 오늘 많은 도움이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아닙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질문에 앞서서 먼저 사실 마지막 부분을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심사하실 때 교수님들이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어떤 포맷 형식이 제대로 유지됐는지 아니면 가설이 확실한지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 제가 좀 더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못 들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코멘트 아. 코멘트 얘기였던 것 같은데요. 네. 아마 교수님들이 이런 거 수정하면 어떻게 해내라 코멘트를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네네. 그럴 때 A/B 테스트처럼 기존 논문은 A인데 제가 코멘트를 받아서 B처럼 수정했습니다라고 표시해드리면 되게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처음 이제 강의해 주실 때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특히 또 이제 어떤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제 어떤 내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로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원 소스를 이렇게 제공한 뭐 이렇게 회사라든가 이런 데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다든가 그런 면에서 실명으로 공개했을 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런 부분을 만약 비실명으로 해서 뭐 A사, B사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문으로서 그건 뭐 인정이 안 되는지요? 논문의 출처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은 출처를 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협력 모델에 대해서 기존 모델은 이런데 A형이 이런데 저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서 B 모형이 이런 건데 그런 과정에서 중소기업 입장에서의 A 모델과 B 모델에 대한 어떤 평가 척도를 줘 갖고 각각 평가받은 점수 각각에 대한 어떤 뭐 중심값과 그다음에 각각의 산포를 비교해 갖고 가설 검증을 해서 결론적으로 B 모델이 기존 모델보다는 확실히 좋다라고 이렇게 제시했을 때 그랬을 때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어떤 그런 회사 명이 이렇게 공개가 됐을 때는 회사에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다든가 그랬을 때 이제 비실명으로 만약에 처리했을 때가 이게 가능한지요? 예. 가능은 합니다. 예.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삼성에 있을 때 논문 많이 썼는데 그때도 저희 회사를 공개하지 않고 쓰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그 회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달린 거죠. 회사에서 네. 공개하길 원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그거를 비실명으로 표기한다고 하지 않고 보통은 어떤 대한민국의 어디에 있는 뭐 중소기업 업체 중에 한 곳이다라고 어느 정도 카테고리를 설명을 하고 그 실명 공개하지 않는 편입니다, 보통.
아 네. 아 그럼 그렇게 하고 뭐 로 데이터는 일단 갖고 있다가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하나 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그 그러시죠. 기존 모델에 대한 것도 뭐 어떤 기존 모델이 어떤지는 뭐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논문을 인제 저희가 검색을 해 보고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제안하는 모델도 마찬가지로 검색을 한다고는 하겠지만 만약에 뭐 저도 인제 생각했을 때 새로운 모델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근데 논문을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존의 논문 중에 유사한 게 뭐 있다든 늦게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빠르게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스크린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요? 뭐 그 방법은 사실 별로 없고요. 네. 논문 쓰면서 계속 그런 게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아 네. 네 잘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공계는 인문사회와 다르게 네네. 계속 그 심사를 낸 다음에 그 억셉 받기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네. 그 사이에 계속 검색을 합니다. 그런 게 안 나왔는지. 네. 좀 시간 싸움이 좀 있어서 그래서 빨리 하는 게 좀 많이 중요하죠, 이공계에서는. 계속 트래킹하는 네. 거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도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데 논문이 항상 이슈되는 게 이제 표절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랬을 때 현재 그 시스템상으로는 이렇게 논문을 썼을 때 그런 부분이 몇 퍼센트 정도 뭐 기존의 논문들과 이렇게 표절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네. 어디 그 사이트나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요? 이게 뭐 카피 킬러나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대학마다 기준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학위 논문은 그 대학에서 제공하는 그 표절 검사를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네.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는 그 저널마다 또 요구하는 표절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 뭐 네. 복잡하진 않기 때문에 그걸 따르시면 될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뭐 시간이 다 돼가겠는데 거의 마지막 또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종료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은 분도 괜찮고 다른 분도 괜찮고 뭐 편한 대로. 네. 아무 뭐 논문 외의 질문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교수님 그 논문을 지금까지 많이 쓰셨을 텐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준비할 때는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좀 이렇게 좀 더 덜 힘들게 뭐 했다든가 그런 이렇게 에피소드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저 이해 못했는데 제가 논문 쓴 것 중에 아. 혹시 어려웠던 점 얘기하시는 논문을 건가요? 이렇게 계속 쓰시면서 예. 처음 뭐 이렇게 시작부터 해서 저희한테 계속 강의를 다 해 주셨는데 마지막 결론까지요. 예, 그랬을 예. 때 그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요? 사실 제가 제일 중시해서 얘기한 거기도 한데 연구 프로포절 서론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분야가 너무 빨리 바뀌는 것도 있고 그리고 논문이 쏟아지기 때문에 제가 찰나에 놓치는 논문도 굉장히 많아요. 어. 이런 것들을 트래킹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본론과 결론을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서론 부분을 잠깐 사이에 놓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트래킹하는 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한 10분이 넘었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더 이상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틀 동안 이공계 논문 특강을 진행하는 김경원 교수라고 하고요. 다음에 또 뵀을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